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습을 할 때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뷰 포인트 부분을 꼭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복습을 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쌤이랑 푼 지문 말고 풀지 않았던 지문들은 모두 다 과제가 되고요. 오늘 과제는 미리 적어도 돼요. 자, 33페이지까지가 과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페이지 봅니다. 됐죠? 네, 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3분 30초 드립니다. 풀어볼게요. 시작. 문제 먼저 봤어?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벌써 답을 다 낸 친구도 있고. 네, 됐습니다. 쌤 보세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 연습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최소한 지문을 읽을 시간 정도만 확보하기 위해서 풀어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문학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미리 막 바로 보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그래야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니네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게끔 그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연습할 때는 시간 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푼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할까? 정확하게 맞추는 네, 맞추는 게 문제야. 네, 시간 내 문제 푸는데 뭐 한 20개 틀려. 의미 없죠? 차라리 다 정확하게 풀고 10개를 틀리는 게 더 낫지. 시간 관리 양치기는 정확하게 푸는 게 익숙해지면 금방 늡니다. 금방.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대신에 세거라 내거라 딴 생각하고 푸는 건 안 되겠지. 네, 최선을 다해 풀면 되고. 자, 말씀드렸던 요령대로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1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됐네요. 이 선택지는 다 읽을 필요 있냐 없냐? 없어요.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죠? 네, 큰 힌트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2번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옳지 않은 거였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데 이것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번 나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네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건 5개의 선택지 중에 1개가 틀렸다는 얘기니까 확률상 다 맞다라고 전제해 놓고 읽으면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 헷갈리면 아직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셈이라고 하면 한번 읽어는 봅시다. 환하고 아득한 등의 줄표는 시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이건 기본이지. 줄표가 시의 느낌을 풍부하게 하는 건. 밤나무의 여윈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위쪽 거 봐라. 여윈가지. 쓸쓸한 위쪽 거 봐라. 둘 다 플러스 계열이냐 마이너스 계열이냐? 마이너스 계열 같냐? 자, 흰나비는 누이 동생의 여인 모습을 연상시킨다.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갔네요. 자, 나시부터 잠깐 한번 먼저 볼까요? 제목은 김광균, 수철리. 김광균 힌트 되냐? 잘 모르지? 모더니즘 작가, 이미지즘 작가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음 작품에 바로 나오니까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수철리 하면 힌트 있냐? 아니, 이건 니네 나름의 힌트는 잡아냈잖아. 어떤 동네인 것 같다, 그죠? 마을. 한번 볼게요. 산비탈의 들국화가 완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이거 잡아야지. 누이 동생의 무덤에는 네모를 치고 가로를 치고 뭔가 단서 나왔는데 잡아야지. 무덤 옆에 밤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가지를 내어주었다. 갈 길을 못 잡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자, 아까 얘기했지.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을 쓰니까 흰나비는 여인 모습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죠. 어느 무용한 공중에 그 채원이 꺼져버린 후에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동생의 가슴 위엔 피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의 흙을 내치고 나직히 부르면 한방눈처럼 눈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 B급 닦았어야지. 옷소매 스쳤으면다. 됐습니까? 확인했냐? 그러면 화자 나오냐 안 나오냐? 다시 찾고 있냐? 안 찾았었어? 안 나옵니다. 화자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화자 나오지 않네요. 시적 상황이나 대상은 누구로 나옵니까? 누이 동생의 무덤이니까 내가 누이 동생의 무덤가를 찾아갔네요. 그죠? 정선은 뭐라고 얘기했냐? 대놓고 서러운 생각을 들고 서럽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거 조금만 더 확대시키면 누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 서러움 이게 되겠죠. 자, 3번의 답은요. 밤나무의 여인가지는 쓸쓸한 분위기. 오케이. 흰나비는 누이 동생의 여인 모습. 아까 흰나비는 여인이었다 그랬지? 이게 누이의 이미지와 연결되네. 되고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 당연히 맞고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개호바죠. 답은 5번. 자, 그 다음 가도 보고 1, 2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김동명 파초. 제목 먼저 보라 그랬지? 왜? 제목을 먼저 안 보면 이 시는 안드로메다로 가. 왜? 조국을 먼저 떠난 너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하고 파초 얘기하잖아. 그럼 파초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파초는 뭐야?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 알살이 풀 이렇게 나왔네.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런 나무들 본 적 있잖아. 이런 거. 이런 나무들. 아니?
이런 게 파초거든. 봐봐.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이 꿈 꺼야지. 정서진정하는 말 나왔잖아. 단 화자의 정서는 아니죠. 누가 불쌍할 거다라고 여기는 거야. 파초가 불쌍할 거다라고 여기는데 파초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건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비슷한 감정을 연결되겠지.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얘들아, 파초의 고향은 어디게? 파초의 고향 어디야? 나왔잖아. 어디? 남국. 향수.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거니까. 파초는 고향을 떠났다며. 근데 남국을 그리워한다며. 그럼 파초의 고향은 남국이겠지.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파초를 너라고 지금 바꿔 얘기하고 있네요. 아,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자, 외롭다도 나왔네. 그러면 왜 외로워? 왜 외로워? 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조국을 떠났기 때문에. 맞죠?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자, 소낙비를 그린다. 남국이니까 더운 지방인가봐. 그러니까 소낙비 비가 많이 내리나봐. 그 비를 그리워한대. 그지?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착하네. 파초 도와주네. 이제 밤이 차다. 자, 이제 적용시켜봐. 조금 전에 시적 이미지 만들었던 거. 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에 얘들아 봐봐. 밤이 차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는 조국을 그리워해. 김동명은 일제강점기 사람이다. 아, 이 시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뭐하고? 빼앗기고 조국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필요한 배경식 하나는 김동명이 누구냐라는 하나뿐인 거예요. 물론 몰라도 답은 나오지만. 그러면 이 시 더 이상 독해 안 해도 다 답 나오죠. 자, 이제는 자습서 용어로 풀어 설명할게요. 자, 이제 밤이 차다. 일제강점기 고통, 시련.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내리니 너의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자 하면서 파초 네가 고향을 떠나서 외롭겠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나도 일본에 나라 빼앗겼어. 너랑 나랑 같은 처지야. 우리 다 같이 이 겨울을 이겨보자. 이 어둠을 이겨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되냐? 자, 마지막. 나의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자. 겨울은 언제겠냐 그러면 일제강점기. 몰라오대. 겨울은 시련이라 그랬지? 우리라고 나왔으니까 나 플러스 너잖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은 처지니까 이 겨울을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됐습니까? 빠르냐? 아니죠? 작품이 쉬우니까 아, 맞네. 선생님 말한 거 적용되네. 읽어질 거야. 익숙하지 않으면 꼭 반드시 복습 좀 하고. 자, 1번. 간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가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된다. 대립적 가치 나오냐? 안 나와. 첨예하다는 뭐야? 날카롭게. 그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특히 문학에서. 그거 반드시 형광펜 거야 돼. 알겠어? 네. 모르는 단어 나오면 반드시 형광펜 그거 찾아야 돼. 2번. 나에서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나에는 화자 만날 수 있냐 없냐? 없죠. 쉬워도 이렇게 바꿔. 나에서 화자가 대상, 누이, 만날 수 없는 정황, 죽었으니까. 그건 맞네. 이렇게. 되니? 그래서 선택지를 너희식으로 객관화시켜서 단순화시켜 자꾸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목표야. 답은 2번이고요. 가는 나와 달리 역전적 구성을 통해 시상이 드러난다. 역전적 구성하면 어떻게 됐다고? 결론 얘기하고 과정 얘기하든지. 바뀌었다 이 말이지? 네, 아니고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겠다. 자연의 섭리 나오냐? 만약에 나이 들어서 죽었어. 이러면 자연의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 꽃이 폈어, 졌어. 이런 거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누이가 죽어서 나는 서러워.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다 해도 틀리지 않죠. 4번도 틀렸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된다. 현실은 내가 있는 거고 이상은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멀어지고 있다 이 말인 거지. 근데 1번
가에서 보면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이 현실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마지막 멘트로 끝났지. 되냐? 나에서도 누이가 죽어서 슬프다로 끝내고 있지. 누이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냐? 안 되죠. 예, 이상과 현실의 괴리심아 틀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화자의 태도로 보아 가사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 자, 가에서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 태도. 유화적 태도가 뭐야? 긍정적인데 부드럽다 이거야. 자, 나에는 독단 아니고 대상에 대한 단정적 태도, 나의 회의적인 태도. 얘들아, 단정적 태도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 뭐뭐 한다. 그쵸? 단정적 어투로 나와야 되겠지 당연히.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 회의는 부정하거나 의심한다 이거야? 없죠. 가에서 화자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한다? 당연히 틀려버렸고 가에서 이미. 현실에 대한 4번에 현실에 대한 낙천적 태도, 나에는 비판적 태도 틀렸고,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 예, 겨울이 지나고 가리우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태도. 누이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답은 5번. 됐니?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지문 세트의 난이도는 중하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거 갑니다. 1, 2번 한번 더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3분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는 보기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얼마나 친절해. 평가원에서 간절하게 쓰는 멘트야. 야, 이거 참고 안 하면 있잖아. 니네 다른 답 써. 다른 답 쓰고 네 말이 맞다고. 예. 오류 항의하지 마. 이런 거야. 알겠지? 네, 나중에 비문학 할 때, 뭐 문학 할 때 또 나오겠지만 보기를 참고하여와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그 멘트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나중에 또 선생님 보여줄게. 예, 이런 디테일하게 출제자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따라가면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주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너희의 몫으로 남겠지만 수업 잘 듣고 선생님이 했던 말들 잘 새겨서 복습하고 따라가면 예, 아주 큰 깨달음처럼 다가오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예,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될 거 빠뜨리고 가지 않을 거니까. 알겠지? 예, 가볼게요.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규는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요즘거라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 그는 밑줄 거라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 이봐, 대놓고 이 시에 상실감과 소외감이 나온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런 이미지를 회화적 이미지와 결합해서, 이런 정서를 회화적 이미지와 결합해서 밑줄 거라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까지 일단 다만 끊어볼게. 그러면 여기 봐. 이 사람은 이미지즘인데, 자, 정서 원어하니 소외감, 또 뭐라고 했어? 상실감. 그치? 이거를 마치 그림을 그리는 얘기한다고 했고, 이걸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건 뭐였고? 도시,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얘기했지. 자, 여기 봅니다. 이 시의 첫 번째 구절이야. 그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단들에 걸려있다. 내용으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나온대요. 볼게요. 이때 차단한 하면 차디찬 이거거든. 냉온 감각이 뭐야? 냉의 감각이니까 마이너스죠. 하나 여럿보다 하나는 외롭네요. 빈 하늘을 꾸미고 있는데 빈 하늘이네. 비어있다는 허전함으로 가죠. 지배적인 정서 다 마이너스를 깔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화자 나왔네. 누구라고? 나 홀로 혼자니까 또 마찬가지네. 아이고 외로움. 어딜 가라는 했으니까 나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 지금 방황하고 있네. 그런데 정서진정하는 말 나왔네. 슬픈 신호기.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 뭔데? 화자인 나는 방황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같아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더 보세요. 빨리. 보셨나요? 무엇 떼고 있죠? 수미상관 구조로 가고 있죠. 되냐? 야, 시 꼴랑이 한 10줄 되냐? 예, 길지 않단 말이야, 시가. 이 길지 않은 시의 처음과 끝을 같거나 비슷한 말로 깔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 중요한 말, 안 중요한 말? 졸 중요한 말. 그쵸? 수미상관의 효과 한번 봅시다. 수미상관 구조의 효과 1번. 당연히 반복되니까 이 반복을 통한 뭐를 형성한다? 운요를 형성한다. 기본이죠. 두 번째, 또 구조의 균형미, 안정감을 준다. 그죠? 시의 처음과 끝이 딱 같으니까 안정감 주죠. 세 번째,
반복되니까 정서를 심화한다. 되죠? 됐니? 네 번째, 시상 확산을 방지한다. 되죠? 왜 시상 확산이 방지돼? 앞에 열었던 말을 끝에 딱 닫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뒤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 없게? 없게 딱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걸 시상 확산의 방지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됐냐? 자, 예를 놓고 밑에 거 봐. 자, 긴 여름해 황망이 나래를 접고 아래로 살펴. 상승 하강. 하강. 여름 해가 날개를 접었으니까 해가 떨어지고 있네요. 저녁 이미지로 가버리네요. 자,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같이에 밑줄 딱 꺼두시고요. 늘어선 고층하고 창백한 묘석을 밑줄 꺼서 갖다 표시해보세요. 직유로 연결되고 있죠. 늘어선 고층이 is like 마치 창백한 묘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냐,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되냐? 부정적 이미지로. 늘어선 고층은 얘들아 시골 이미지야, 도시적 이미지야? 도시적 이미지. 그럼 아까 보기에 있는 말로 바꾸면 현대 문명 이미지라고 봐야 하겠죠. 근데 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고층이 마치 늘어서 있는 공동묘지의 묘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꾸미는 말 어려워하지 말고 뭐를 가리키고 있는지만 찾고 그게 환기하는 이미지만 찾아도 절반은 먹고 간다. 됐냐? 아니 이거는 보기가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이것만 갖고 어떻게 이 도시 이미지가 현대문명에 대한 마이너스다라고 알아내. 천재야? 근데 출제자가 그렇게 읽으라고 알려준다.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이해됐지? 오케이. 자, 또 나옵니다.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 인형은 그려진 채. 자, 이번엔 니네가 표시해봐. 위에랑 똑같이. 아 하고 느낌 오는지. 느낌 오냐? 그렇죠. 뭐하고 뭐가 같은 대상이야? 찬란한 야경하고 무성한 잡초가 같은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죠. 이해됐냐? 잡초인 양 엉클어진 채 했으니까 이때 양이 램이 아니고 이즈라이크잖아. 철업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치 도시 밤에 도해지에 불빛이 막 바짝바짝한 네온사인들이 마치 무성하게 잡초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또 마이너스죠? 도시 문명 이미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나는 사념의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문다.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사념, 생각이 벙어리가 돼버렸어.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 피부에 바깥됐으면 어둠, 낯설은 거리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겪거나 B급 가야지. 눈물 겪거나 여기까지만 해도 C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서 이거까지 치면 도시 문명의 밤거리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방황과 외로움 때문에 뭐를 흘리고 있다? 뭐 흘리고 있다? 예,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짊어지고 왔기에. B급 무거운 비애. 피해가 점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피해는 피해인데 또 무겁다라고 표현하고 있네. 그지? 그 다음에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조금만. 이과도 할 수 있어. T라도 할 수 있어. 공허한 군중의 행렬하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람 많이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휙휙 지나가고 있는데 주인공만 가만히 이렇게 딱 서 있고 주인공만 그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처리해서 나를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확 지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거야. 섞인다 못 섞인다 중요한 건. 섞였다 못 섞였다. 못 섞였다. 그죠? 이걸 얘기하죠. 자, 못 섞여서 군중의 행렬 속에 나는 피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길게 그린 그림자 이다 지어두어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하던 불의와 비난에 걸려있다. 주제 만들면 이거 그대로 가면 되죠. 누가? 내가 어디에서? 도시 문명에서 뭐를 느끼고 있다. 방황 외로움을 느껴 눈물 날 것 같다. 이게 시의 주제가 됩니다. 되냐? 그럼 다시 보기 봐봐. 다시 보기 봐봐. 자,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와닿는가 봐봐.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마치 그림 한 판 그리듯 보여줬죠?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줬다. 그러면 니네가 답 낼 수 있어. 현대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 비판적까지 안 가도 돼. 긍정, 부정. 됐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나 읽습니다, 이제. 자, 박용래네요. 1번에 보기 안 읽었던 밑에 거 읽어볼게요.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비추거나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 결합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 결합. 하나는 도시 이미지인데 하나는 전통과 자연이라네. 그는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사라져가는 것들을 복원했다네. 토속적 정치를 완기하고 그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미축거라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 알면 좋은 단어 하나만 얘기합니다. Hey guys. 자, 토속적과 향토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 볼 사람. 오늘 윈터 국어 첫 수업 기념 이거 맞추면 하와이 항공권 쏠라 그랬는데 와, 그걸 몰라. 아쉽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쏠 기회를 주거든. 이 새끼들 못하가. 너무 안타깝게. 한 번 더 얘기해 볼 사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토속적은 이제 살짝 전통적인 그런 문화고, 이제 근데 향토적은 살짝 고향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예, 항공권에 눈이 멀었네요 지금. 예, 막 얘기하고 있어요. 저 잘했어요. 얘기할까? 둘의 공통점은요. 시골스러운 분위기. 둘 다 공통점입니다. 시골스러운 분위기. 하지만 토속적은 구체적 지명이나 사물 등이 언급되고요. 향토적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약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나와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는 시골 똥냄새가 나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거든. 시골 똥냄새가 나는. 왜? 뭐하고 구별하려고? 서양의 모가적이라는 거하고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동양적 시골스러운 느낌이 되고 이건 서양적 시골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아니? 여기는 돈 있고 밭 있고 시골 똥냄새 나고 초가집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언덕 있고 양 키우고 벽돌집에 굴뚝에 연기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지? 하지만 토속적은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물이 언급되고 향토적은 그런 게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병치한다 뭐야? 나란히 놓는다. 이건 알죠? 보기에 나와 있는. 자, 요걸 알면 겁나 쉽게 또 이 문제를 풀리는데 모르면 또 살짝 헤매야 되죠. 어려웠게 헤매는 건 아니고. 자, 나시 한번 볼게요 이제.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마늘쪽 알죠?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뭐 이거잖아. 머리가 마늘쪽 같대.
툭툭 가운데 하나겠지. 머리가 이렇게 예쁘게 가르마가 이렇게 타졌겠지. 예, 이런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자, 세 개의 대상 얘기했습니다. 뭐? 고향의 소녀, 소년, 들길. 그죠?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히 자연스럽게 울타리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다 정리해서 이제 또 뭐 얘기합니까? 마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마을은 어떤 곳이야? 꾸미고 있는 말들 봐봐봐. 마을은 어떤 곳이야? 태양이 타듯 아지랑이가 타듯 제비가 날듯 물이 흐르듯 그렇게 자연스러운 화초를 심는 마을이래.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눈이 부신 햇빛이 부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네. 그러면 아까 보기에서 얘기한 고향 이미지, 그 다음에 토속적 정치,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 자연과의 지속성, 자연의 지속성, 인간과 자연의 조화 연결되냐 안 되냐? 이걸 구체적인 개념으로 자습서용어로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긍정적 이미지로 그리고 있네.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 되냐? 1번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려도 돼. 다 불러봐. 몇 번 했어? 2번. 오케이. 2번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원평을. 이거 틀려버렸네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가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든지 그지?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가야 되지. 없죠 그런 거.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의 순차적 흐름 나오냐? 역시 이것도 애매하죠. 그러면 2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맞습니다. 2번 기억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들아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면 지금 일부러 이 문제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 이때 말하려고. 감각은 뭐냐? 공감각 맞죠? 근데 현실과 이상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앞뒤 문맥보랬지. 낯설은 거리 아우성소리 눈물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거리감을 좁힌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답은 2번. 느낌 뭡니까? 자 밑에 빈 여백 있죠? 11페이지 빈 여백 조그맣게 거기다 하나 적습니다. 야 이게 진짜 아니 진짜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짜 최대한 엑기스만 남아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얘기하고 있거든. 필기 꼭 한 번 더 복습해라잉. 예. 수능, 문학, 선택지, 구성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요. 뭐뭐를 통해 뭐뭐를 드러낸다 꼴로 갑니다. 자 편의상 앞에를 A, 뒤에를 B라고 할게요. A를 통해 B를 드러낸다 이렇게. 되니? 그러면 여기서 슬러시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여기 슬러시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지를 읽고 지문을 확인할 때 이 선택지가 맞나 맞나를 따질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될까? A일까 B일까? B. 영상 왜? 이름 지워버렸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예은이 한번 더 도전해보세요. 아씨 미쳤네. 내가 남학생 이름을 왜 물어봤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들 이름도 많은데 여학생들 물어봐야지. 예은이 옆에 이름 예은 시은. 시은이 형제 위에 있어? 시동은 아니지? 시동은 아니고
레파솔라시 도덕? 도은이? 도은 괜찮다. 아니야? 아니야. 시연아, 삐리리를 통해 삐리리를 드러낸다 하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좋아요. 근데 시연아, 내가 그럼 널 위해서 상황을 하나 만들어줄게. 좀 더 쉽게. 자, 사직 사거리 한가운데 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있어. 뭐야 해서 껴서 구경했단 말이야. 봤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꽃다발과 반지를 빡 내밀면서 무릎을 빡 꿇고 이러고 있어. 여자가 그걸 딱 받아들고 고개를 싹 돌리면서 부끄러워해.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박력 있게 여자를 빡빡빡빡 벽에 이렇게 빡 붙이고 갑자기 그 많은 데서 뽀뽀를 빡 했어. 무슨 관계인 거야? 예, 사귀는 관계. 그쵸? 그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넌 그 둘이 사귀는지 어떻게 알아? 물어봤어? 어떻게 알아? 반지. 오, 사귀는구나. 뭘 봐야 먼저 봐야 알 수 있어. 이제 알겠지? 자, 선호 선택지 구성을 이야기할 때 앞에 나와 있는 삐리리를 통해 삐리리를 드러낸다 얘기할 때 이 아이를 형식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이를 내용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겁나 어이없는 선택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겁나 많이 나왔습니다. 수능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선택지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대조를 통해 의미를 한쪽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보세요. 대조를 쓰면 당연히 한쪽 대조를 쓰는 이유가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지. 맞지? 그러면 한쪽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단 말은 필요한 말이야, 필요 없는 말이야? 실은 필요 없는 말이야. 우리가 이 선택지가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하려면 대조가 있어야 되겠구나. 대조가 없네? 그럼 틀렸네. 대조가 있네? 그럼 이거 맞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형식적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 조건으로 간다. 그런데 내용적 조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제낄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쉬운하네? 이미지를 쓰면 당연히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 이해되냐?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본다? 알겠지? 그래서 무슨 연습을 해놔라? 슬러시.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에 밑줄. 오케이? 그것도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쭉쭉쭉 14페이지 봅니다. 한 번만 물어봅시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을 모르시는 분. 아니 괜찮아 모르시는 분. 네, 좋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한 3분의 2고 모르는 사람이 한 3분의 1이니까 둘 다를 기준으로 맞춰서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딸랑 두 문제입니다. 3분 드립니다. 시작.
같이 가볼까요? 문제자가 봅니다.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패스합시다. 힌트를 얻기가 좀 어렵네요. 두 번째 거 볼까요? 2번. 자, 보기를 첨가해 가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화자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어허, 핵심 키워드 나왔습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 새로운 존재로 거듭. 이게 공통점이에요.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에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럼 나에는 나의 자아를 대변하는 어떤 상징적 대상이 나오겠죠? 외부에. 그리고 가에는 내면에 있는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힌트 잡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아니, 저기, 가. 15개요. 윤동주 또 다른 모양이네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니네가 윤동주에 대해 안다면 이 시는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죠. 그리고 요 정도 작품은 이제 고이 올라가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알고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시이고, 선생님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억해 봅시다. 자주 나오는 시인에 대해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한마디로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그 시인을 표현하는 말로 가르쳐 주거든. 윤동주는 부끄러움의 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끄러움은 뭐냐? 이 부끄러움은 당연한 거지만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에서 부끄러움은 생성이 돼요. 바라보는 내가 보여지는 나를 가만히 응시하거나 조응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내 행동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한 내 행동은 부끄럽구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윤동주 시에 나오는 부끄러움, 반성, 깨달음, 성찰 등은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내가 무조건 이건 이제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이지만 윤동주 시 속에서 두 자아를 구별할 때 늘 따라 나오는 게 한쪽을 현실적 자아, 한쪽을 본질적 자아, 반성적 자아, 성찰적 자아 등의 말로 나누게 되고요. 얘를 현실적 자아 또는 육체적 자아 등의 말로 나누게 돼요. 그럼 주로 이 자아는 마이너스의 자아인 거고 이 자아는 플러스의 자아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둘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자습서용어로 바꿔볼게요. 윤동주는 부끄러움이 시인이다 했을 때 자습서에서는 이 부끄러움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고뇌의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야. 나는 지식인이야. 유학까지 갔다 왔어. 근데 지금 우리 나라를 빼앗겼어.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나는 이렇게 행동했어야 됐는데 왜 난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치열하게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 속에서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부끄러움. 이게 윤동주 시의 정체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나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을 제대로 독해하는 애들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아니,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번 볼게. 니들이 이 시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봐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고향은 긍정인데 왜 밤에 왔지? 왜 또 백골을 데리고 와? 백골은 뭐지? 라고 시작했다면 겁나 잘한 겁니다. 혹시 그렇게 시작한 사람? 아쉽네요. 있었으면 내 지금 바로 쏠라고 상품권 미안합니다. 이거 웃자고 얘기로 진짜 쏠라 그랬는데 아쉽네요. 내가 아예 다음 시간에 그 상품권 몽탱이로 내가 딱 쌓아놓고 수업 시작할게. 재밌잖아. 내가 전략을 잘못 짰어. 그냥 통으로 한 줄을 외워야 더 외우기 쉬운데 띄엄띄엄 외워가지고 이름 더 헷갈리네. 롤스페이스는 이름이 뭐야? 지은? 유진? 자, 쌤 귀가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내가 뭐 물어봤는데 이렇게 뭐 하면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돼. 진? 이? 미안해. 너 당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진이? 이투? 오, 이거 야 좋은 이름이었네. 유진이. 동생. 언니. 빰빰빰빰빰. 자, 언니의 이름은? 언니 이름. 말하고 싶지 않아? 알았어, 안 물어보. 일단 유진 일은 아니다, 그지? 아니랍니다. 누가 분명히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성이 장이잖아. 그럼 이게 하나 모르겠네. 내 성이 장씨여서 이름을 지어놨거든. 근데 물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쌉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짓는데 이러고 바로 그냥 카트 당했네. 이거 이름 괜찮지 않냐? 와, 너무 좋은데. 장하다. 너 참 장하다. 아니 하다. 야 이거 글로벌한 이름 아니야? 보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그죠? 둘째 한이 얼마나 예뻐. 한이. 한이 얼마나 예뻐. 그죠? 근데 이 딸이 없어. 운동시키고요. 자, 다시 갑니다. 이제 그럼 안 끊고 가볼게. 자, 됐지? 자, 고양이 들어온 날 보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습니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서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이거 쌤이 시킨 대로 적용 그대로 했으면 이거 풀려야 돼. 어두운 방이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리고 고립단자의 폐쇄야. 어디로 통한대? 우주로 통한대. 우주는 어떤 곳이야? 무한히 확장된 열림의 공간이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 한 방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방 안에 나하고 이렇게 됐다. 백골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죠? 이 방 안의 공간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방이야. 폐쇄되어 있고 고립된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 공간으로 바람이 통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통해요. 이렇게. 근데 이 통하는 바람의 공간은 어디로 가? 어디로 연결돼?
우주로 연결돼. 우주는 무한한 열림, 확산의 공간이야. 그리고 얘는 플러스가 될 거야. 그렇죠? 상식적이죠? 가스라이팅 아니죠? 합리적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게 내가 운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뭐 불어온다 그랬냐? 뭐 불어오냐? 바람이 불어온대. 그래서 백골을 뭐 시킨대? 백골을 풍화작용 시킨대. 얘들아, 풍화작용 시키는 거 뭐가 일으키는 거야? 뭐가? 바람이. 그래서 풍화작용돼서 백골이 사라지는 거잖아. 풍화작용되면. 그래서 열린 공간이 우주로 나아가 버리는 거잖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걸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울고 있는 거냐, 아니면 백골이 울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아름다운 혼이라는 제3의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아까 윤동주 시에서 현실자와 입체적자와 본질적, 관성적, 성찰적 자에서 요거를 알고 있다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백골이 플러스겠는지 마이너스겠는지만 생각하면 답 나오는 거지. 왜? 아름다운 혼이라는 긍정적 의미의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백골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아름다운 혼은 플러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심 바람이 불어서 나의 내면적 자아에 뭐를 쓸고 가버렸으면 좋겠어. 내면적 자아의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자아를 쓸고 가버렸으면 좋겠어. 자, 그 밑에 봐봐. 시드로 폭개가 밤을 새어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가자.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랬어. 그러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건 고향이야, 또 다른 고향이야?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건 고향이야, 또 다른 고향이야? 또 다른 고향이야. 고향은 왜 싫어? 누구랑 왔기 때문에? 백골이랑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골과 안 오고 나의 본질적 자아를 나타내는 그 중에 긍정적 자아와 가고 싶은 게 또 다른 고향이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럼 그때 걔는 뭐 어둠을 짓고 있고 네가 또 다른 고향에 빨리 아름다운 혼이랑 가야지라고 일깨워주는 일종의 선지자, 성각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가만히 한번 풀어서 먹어봐. 겁나 재밌어. 아, 자, 상황으로 만들어 볼게. 일제강점기에 윤동주가 고향에 왔나봐. 근데 내 내면에는 두 개의 새끼가 공존하고 있어. 둘 다 나야. 하나는 부정적 자아야. 하나는 긍정적 자아야. 하나는 백골로 표현했어. 하나는 아름다운 혼으로 표현했어. 온 건 나잖아. 혼자잖아. 밤에 누웠어. 바람이 싹 불어. 아니, 물론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죠. 생각했겠지. 아, 일제강점기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망망 밖에 개 짖는 소리 막 들리고 그래. 나는 그래도 힘들지만 나는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겠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싹 사라지는 거야. 뭘로 인해? 바람으로 인해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고향은 나를 각성하게 일단 만들었지.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독립을 위해 힘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 혼과 난 앞으로 나아가겠어. 가고 싶은 게 또 다른 고향이 되겠지. 느낌 와? 오케이. 나아갈게요. 전신이 검은 까마귀. 보통 시의 까마귀는 뭐, 의외로 근데 까마귀가 긍정적 의미로 나오는 시도 많아요.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나무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물이 얼어붙은 지상엔 그 어디에도 나달 한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안갈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그러면 까마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배고파도 곁불은 쬐지 않겠다. 양반처럼 쫙 우리가 불이 쫙 해가지고 머리 쫙 내다가도 속으로 아 배고파 꼬르륵 해도 이게 남 떨어진 거 주워먹고 남이 버린 거 주워먹고 난 이 짓 안 해. 난 까치랑 달라. 요건 거죠. 검을 테면 철저히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이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그럼 이때 눈은 어떤 속성?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 시에서 눈은 예외적으로 부정적 속성이 들어있는 거야. 원래 눈은 봐봐 모든 것들을 어제 술 취한 아저씨가 오바이트 한 자리, 길 가던 개가 똥 싼 자리, 사람들이 침 뱉은 거, 쓰레기 버린 거 온통 하얗게 덮어서 순결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져 버려. 보통 시에서 그럴 때 눈은 포용 정화로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는 본질적인 이 다양한 색깔들과 이 다양한 모습들을 눈이 하얗게 덮어버려서 분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진실을 가리는 것으로 나오는 거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1번의 답 바로 2번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눈은 내려 세상은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죠.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까마귀가 되리라 의지. 아까 외부의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낸다 여기 얘기했잖아. 성찰한다 그랬잖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왼쪽 가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가겠다. 사람들이 다 옳다 해도 내가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난 왼쪽 가겠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너 대충 타협하고 살아야지 해도 나는 안가에 콩알 따위는 안 주워 먹겠다. 나는 내가 바라는 저 멀리 이상향을 향해서 꼿꼿이 서서 배고파도 그곳이 하겠다. 이해되냐? 그럼 나 이 꼴 뭐야? 까마귀. 이해되냐? 형 굳이 맞췄고 안 해도 되겠죠? 네. 다음 갑니다. 2번. 보기를 정과의 가난을 형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 5번. 그럼 얘들아 저 먼 지평선은 화자가 전 부정적 상황이 아니라 당연히 뭐가 돼? 내가 멀리 내다보는 그렇죠 이상향이에요. 이해되냐? 자 눈의 상징적 의미 하나만 마무리 정리하고 문학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봅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눈이 부정적인 의미로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눈은 속성 생각해봐. 상징적 의미 만드는 거야. 눈은 하얗다 뭐야? 뭘로 가? 순결의 이미지로 많이 가. 근데 눈은 쌓이죠? 우리 쌓인다 하면 보통 뭐가 쌓인다라고 표현해? 빚, 스트레스 빼고. 빚이 쌓여? 스트레스가 쌓여? 그거 빼고. 뭐라고? 이건 안 들려. 눈이 쌓인다. 아 그러게 동안 눈은 쌓이는데 그 쌓이는 게 무슨 의미야? 너무 세대가 다른가? 따라라라 쌓이네. 한 번만 더. 안돼 내가 야 멀리도 아니다. 지난주 주말에 화사 굿바이를 응원을 해도 애들이 아무도 못 맞춰서 상처받아가지고 하이하이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노래는 이거 땡땡땡만 쌓이네. 눈물만. 오케이. 이건 시야. 치약이 왜 쌓여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거. 치약 아니야. 추위 아니야. 추위 이거야. 아 추워 추우면 싫어. 눈은 시력과 고난의 이미지로 되게 많이 가요. 이육사의 광야 같은 거 지금 눈 내리고 청량 고난이죠. 뭐라고? 아닙니다. 아니 유사어가 나왔잖아. 그리움하면 추워. 예 추워. 추억이 어떻게 쌓여? 역시 우리 개성 있는 좋아야. 좋아 미안해. 남학생 이름은 너무 빨리 휘발돼가지고 아 그런갑다 해. 이제 개성 있는 주환이 개성. 자, 네 번째 먹는다.
다섯 번째, 덮는다. 포용, 정화는 긍정, 마이너스, 가시. 되니? 이 시에서 이 시에서는 유일하게 눈이 가시의 이미지로 지금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부산에 그 슬픈 사연이잖아. 공부 열심히 하던 그 동인고와 사직여고 커플이 우리 이제 대학생 되면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그래 우리 합격하고 첫눈에 만나자 했는데 여전히 못 만나고 있더네. 아니야 웃자고 안 얘기. 누나하고 너무 좋겠다 그죠 올해? 네. 왔냐? 아니요. 알았지? 우리도 눈 오면 사직 사거리에서 만날까? 그럴까요? 예, 그 약간 그 미세먼지 차가운 미세먼지를 눈이라고 막 그 올리지 말고 진짜 그냥 내리는 눈. 오케이? 꼭 만납시다. 자 넣으시고요. 숙제 얘기했죠? 와. 숙제는 30 어려우시네요. 몇 쪽이었냐? 33쪽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간 프린트의 비문학 프린트 잠깐 봅니다. 이거 쉬워요. 아니 수업 시간 하나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죠. 목요일 날 문법을 할 겁니다. 문법 선생님이 별도로 오실 거고요. 문법을 할 건데 이번 주만 국어, 문법 이렇게 할 거고 2주차부터는 문법 먼저 하고 국어를 목요일 날 할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 날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과제가 조금 넘어가죠. 그래서 문법 시간에 피문학과 관련된 독해 과제물을 조금 더 줄 겁니다. 조금 더 많이 말고 조금 더 하루에 한 개씩만 분석할 수 있도록 독해 과제물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요와 같은 요령으로 해오시라고 샘플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자료는 교재에다 잘 풀붙여서 끼워가지고 너덜너덜 안 하게 잘 파일링해서 관리하세요. 복습을 한번 하려면. 자, 독서 지문 볼게요. 내용도 내용인데 내가 니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독서는 이렇게 연습하세요 라고 하고 왼편에 단락 중심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건 니네 나름대로 요약하는 거야. 오케이? 시켜보니까 아이들 수준이 조금 다르니까 요약의 내용도 좀 천차만별이야 보면. 그래서 문장 단위로 막 이걸 막 줄글로 계속 쓰는 친구도 있고 또는 단어로 쓰는 친구도 있고 야 이거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수학 공식처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이원준 선생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더라고. 그런 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거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어쨌건 니네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뽑아가지고 내용 정리 흐름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내용을 구조로 정리해보자 라고 나와있지.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표처럼 도식화해서 만들어봅니다. 되니? 실제 또 만화 그린 친구들도 있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이건. 됐죠? 그래서 내용을 구조로 정리해봅니다. 밑에 모르는 단어 찾기 있죠? 선생님이 일단 3개만 했는데 야 모르면 다 찾아야지 무슨 3개만 찾아. 그지? 예를 들어 말해주려고 예를 들어 보여주려고 자 모르는 단어는 무슨 색깔 형광펜 꺼 있냐 얘들아? 핑크 색깔. 빨간색 핑크 색깔 형광펜 꺼 있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나 일부러 꺼놨죠 선생님이. 그 중에 5개를 몰라도 찾기는 3개만 찾아라 라는 의미로 그냥 3개만 해줄 거야. 없으면 찾을 필요 있냐 없냐?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대신에 모르는 단어는 찾아서 형광펜 끄고 단어를 찾아 의미를 정리해라. 그 다음에 글 주제문 요약하게 했네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구조로 정리한 이후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다 라고 정리하는
주제문을 만들어서 써라 이겁니다. 간단하죠? 자 밑에 주의사항 볼게요. 모르는 단어는 빨간색 형광펜 표시. 2번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노란색 형광펜 표시. 연필로 읽은 다음에 구조 정리해가면서 아 이 문단이 중심 문장인 것 같아 하면 그때 지문에다가 노란색 형광펜을 딱 그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자 문단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간 문단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는 파란색 형광펜을 꺼라.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여주려고 4문단에 파란색 형광펜을 이렇게 한번 꺼온 겁니다. 됐죠? 자, 이 질문을 빠르게 한번 독해를 선생님이랑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자, 갑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레치라는 관습이 있다. 포틀레치가 있구나.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은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대받은 다른 마을의 수장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다. 손님들은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복수를 맹세하는데 복수의 방법이란 게 그동안 선물로 준 사람들에게 답례 포틀레치를 열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야 멋지네. 첫 번째 단락에서 뭐에 관해 얘기했어? 포틀레치. 포틀레치에 관해 얘기했어. 포틀레치는 뭐래?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 뭘 준대? 선물 주는 거. 선물을 준대. 그리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뭐한대? 복수로 더 많이 준대. 더 많은 선물을 주는 잔치를 벌인다. 이게 포틀레치 관습이래. 자, 초기 인류학자인 초기 인류학자들은 자 얘들아 네모 한번 쳐볼까? 초기 인류학자들 쳤니? 자 이런 포틀레치라는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종의 증여로하고 파악하고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해했다. 자 처음이니까 얘들아 처음이니까 옆에 선생님이 샘플로 뭐 적어놨다 하더라도 한번 볼게요. 1단락에 포틀레치 축제에 관해 얘기했고 2단락에 초기 인류학자들은 자 이 포틀레치에 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 일종의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종의 뭐라고 보고 증여라고 봤고 이것을 비합리적이다라고 봤답니다. 자 하지만 찾았니? 하지만 다음에 뭐 나와있니? 하지만에 지금 선생님 뭐 꺼놨니? 요렇게 역삼각형 꺼놨죠? 자 역점은요? 역점은 수능이 선택한 접속어이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글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네가 한 말 이거지, 네가 한 말 이거지, 너 이거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아니야. 그러나 틀렸어. 이렇게 가요. 그럼 하지만 다음에 내용이 뭐 한다는 거야? 하지만 다음에 내용이 뭐 된다? 아니 뒤집힌다. 국어쌤 처음 봤는데 멋있다, 재밌다, 돈도 많아 보인다, 잘생겼다. 하지만 유부남이다. 나랑 안 되겠네. 이게 되는 거잖아. 미안합니다. 못 잡아야 되지. 죄송해 쳐다봐 버리려. 하지만 다음에 뭐가 나온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이건 기본이야, 그지? 스탁의 비문학을 보면서 봐왔던. 하지만 모스와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후대 인류학자들은 네모처럼 후대 인류학자들. 아, 선생님 뭐 말하려고 네모치라 했구나. 이제 보이냐? 뭐하고 뭐가 대비됩니까? 초기 인류학자와 후대 인류학자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근데 후대 인류학자 누구하고 누구를 따로 얘기하고 있냐? 모스와 레비스트로스냐? 얘를 끌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모스와 레비스트로스와 모스와 같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호혜적 교환 행위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호혜적 교환행위를 바라봤다. 호혜적 교환행위란 일반적 경제적 교역, 즉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행위와는 달리 돌려받을 대가나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옆에다가 선생님이 조그맣게 뭐라고 써놨냐? 개념의 밑줄 표시돼 있니? 자, 나중에 비문학수 할 거예요. 예, 오늘 비문학수 같이 할 건데 개념이나 정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밑줄 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호혜적 관계나 이런 거구나. 교환이랑. 니 여기는 일방적인 증여라고 했는데 여기는 호혜적 교환 관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자, 오스는 보틀레치가 자발성을 띤 증여라고 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보스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 자,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하며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스는 이러한 보틀레치가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 이제 더 안 쓸게. 봐봐봐. 쌤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요약하고 있는지 이거랑 지금 똑같이 하고 있냐? 아니지. 바뀔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글의 내용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단락에 봤더니 자,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에 더 나아가 보틀레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되는 원리로 제시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니까 사회 성립 원리까지 가버리네. 그럼 어떻게 사회 성립이 되느냐 블라블라 또 얘기하겠죠. 보스 얘기 끝냈으니까 레비스트로스 얘기는 이쪽에 들어가겠죠. 안 해서 그래. 충분히 연습하고 익히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어. 비문학은 뇌훈련이야. 수업은 비문학이 훨씬 더 재밌어. 비문학 수업도 좋아하거든. 실질적 가시적 효과도 훨씬 더 빨리 나. 근데 문학은 또 좀 다른데 비문학은 있잖아. 내가 좀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엄청 노력한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이렇게 가. 여전히 하는 순간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 애들이 이 인계점까지 못 오니까 뭐 해버리는 거야?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비문학은 그래. 근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 비문학은 논리적 글읽기의 뇌 훈련이라고 그랬지. 너희 뇌를 계속 깨워야 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왜 여기 이 말이 들어갔지? 이거 그 차이는 뭐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네? 초기와 후대를 나눴네? 그러면 이 사람 얘기와 이 사람 얘기가 다르겠네? 그럼 왜 그 말을 듣고 초기 인력자 얘기를 하지? 쌤 자주 하는 말이거든? 아니,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이쪽에 있으면 그러면 보틀레치 축제에 대해서 보스와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 되지. 뭐를 초기 인력자 얘기를 꺼내? 빌드업이야. 빌드업.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임팩트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아닌 것부터 살짝 깔면서 자랑하는 거야. 되니? 그럼 문제에서 생각해봐. 굳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뒤에 있는데 굳이 초기 인류학자 얘기를 앞에 깔아놓고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겠냐 안 묻겠냐? 묻겠네. 내가 지금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그것까지가 스스로가 납득이 되잖아? 그러면 이미 이 단계에 올라가 있어. 여기가 시작하고 있을 거야. 비문학을 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 한 세트 8점에서 9점만 올리는 게 아니죠. 비문학의 한 세트를 잡아내면 완전 킬러까지 다 같이 포기한다 치더라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중 킬러까지 잡아내면 그 시간을 고스란히 문학에 때려박을 수 있죠. 거기에 내가 확신만 좀 가져서 시험 당일날 가져야 할 요령. 이건 물론 이게 윈터에서 쌤이 너에게 줄 컨셉은 아니야. 이건 이제 고3 파이널 가서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장착하고 나면 자신있게 문제 쫙 풀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문학 점수 동반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급 나와요. 이제 확신합니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마지막 구절까지 딱 한번 읽어보시고 쌤이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한번 더 확인해서 니네 스스로 체화시켜 놔야 돼. 그럼 목요일날 과제물을 따로 나갈 겁니다. 그거는 제출해야 돼요. 아시겠죠? 쌤이 확인하고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아주 하위 버전부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아예 하위 난이도를 쌤이 안 주게 되면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지 않을 거야. 상관없이 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되고, 쌤이 선별해서 지문을 몇 개 뽑을 수도 있어. 그러면 번호가 들쑥날쑥할 수도 있어.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장독대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늘 시키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 방학 때 따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해만했냐? 네. 고마워, 영상아. 네. 현서야 할만했냐? 아, 현서 할만했냐? 서연아 할만했냐? 예언이 할만했냐? 유은이. 아, 지은이. 야, 말하지 마. 내가 맞출 거야. 진이 할만했냐? 시은이 할만했어? 내가 또 누구 물어봤지 이름? 더 안 물어봤나? 네. 콘서트에 오는데 막 싫어가지고 인상박지 풀이고 차라리 안 들어와도 됩니다. 자습하세요. 서로 피곤해집니다. 수업은 합이야. 진짜로 수업은 합이야. 내가 좀 처지고 힘들 때 내가 더 방방방 떠야 되는 거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목 상태 때문에 내 듣기 싫은 소리 중간에 잠깐 있었겠지만, 쌤이 그럴 때 니들이 더 호응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대답해주고 이래야 더 신나서 우리는 더 멋진 콘서트를 만드는 거야. 표현이 콘서트지만 수업의 내용이나 실은 엑기스는 진짜로 정제해서 말해주려고 일부러 고민해서 지금 들어온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감사히 여기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들어올 때 환호하면서 개떼같이 우리 반가워하고, 마칠 때는 진심으로 열심히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들어주어서 얘들아 너무너무 고맙다는 의미로 정중하게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칩시다. 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삐삐. 아, 맞다. 네, 잠깐만. 알겠습니다. 네. 어, 네? 급식 먹을까? 뭐? 급식 먹을까? 당연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시계 보면 12시 5분 정도 돼 있거든. 그래서 한 15분쯤부터 편하게 점심시간 가져주시고 밥 먹으면 되고, 일단 지금 다른 수업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물함이랑 책상 관련해서 해줄게. 이게 맞는 거야. 어제 오후에 한 번 더 안내가 나가서 너희가 헷갈릴 텐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말하는